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2학기 중간고사 효성고등학교 1학년 기출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효성고등학교 시험은 지난 10월 8일에 치러졌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국어 시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많이 어려웠어요. 1학년 1학기 우리 중간고사 때만큼 정말 난도가 많이 좀 높아져서 그런 평균 1등급 컷도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이사항으로는 1학기 때와 다르게 외부 지문이나 외부 학평, 그런 외부에서 출제되는 그 시험 범위가 과감하게 많이 줄었어요. 이번에는 철저히 교과서 중심이긴 하였지만 범위 자체가 절대 적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4-1단원의 우리 음운 변동에서 교체와 축약과 탈락은 지난 우리 교체, 축약, 탈락 그리고 첨가해서 사이시효과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그런 우리 실제로 그 니은 첨가 현상 있죠? 해당 부분을 제외한 부분까지만 우리 시험 범위였었고 1학기 때, 그리고 2학기 때는 니은 첨가 현상과 사이소리 그리고 사이시옷에 대한 내용이 한글 맞춤법에 결부되어서 이번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었고, 또 하나는 10-1단원의 문법 요소라는 우리 사동피동 그리고 높임, 그 다음에 또 시제 표현, 또 인용 표현에 대해서 범위가 문법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다 출제를 한 관계로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6단원에 들어있는 현대소설인 장편 소설이죠. 김원일 작가의 도요새에 관한 명상도 이번에 수록이 되었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 실제 효성고에서 외부 비중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게, 해당 교과서 수록 부분 외에도 학교 프린트, 학교 유인물을 통해서 우리 이 김원일 씨의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가 좀 여러 번 바뀝니다. 그 1부, 2부, 3부,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교과서에 수록된 3부 내용 외에 다른 1부와 2부의 내용을 병행해서 같이 출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꼼꼼하게 봐야 될 그 분량이 확 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7-1단원의 논설문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즉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해당 내용 이번에 출제가 되었고, 해당 부분이 이제 킬러 문제로 많이 여러분을 힘들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정말 고난도의 그 외부 지문과 결부지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해당 외부 지문에 딸려있는 문항 개수가 좀 많았어요. 자, 이따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그 외에도 이육사의 절정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학습활동의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근찬의 순환이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성산문의 시조이죠.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자, 우리 그 낙낙장성이 돼서 단종에 대한 그 지조와 절개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 절개가 묻어나는 그 시조를 같이 한번 배웠거든요. 자, 공부할 양들이 굉장히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 자, 먼저 교과서만으로 문제를 구성한 건 3문제밖에 안 됐어요. 자, 교과서와 학습지를 엮어서 출제한 문제가 제일 많았다 봐지고요. 당일에 선보이는 처음 여러분이 겪게 되는 외부 지문도 한 문항이 나왔는데 좀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와 외부 지문을 연계해서 묻는 문제 또한 3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 언저리에서 많은 킬러가 등장을 해서 여러분을 좀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실제 영역별로 분석을 해보게 되면 문학은 현대소설과 현대시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현대시의 비중은 의외로 현대시 단독만으로는 문제가 좀 적었네요. 자, 비문학 논설문 이 부분이 가장 여러분이 발목을 잡힌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4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문법에 있어서는 한글 맞춤법 5개, 문법 요소에서 8개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글 맞춤법에서 객관식은 어려운 문제가 없었고요. 다만 서술형의 문제가 시간 소요가 컸을 거라고 봅니다. 딸려있는 문항이 3개나 되었고, 전부 다 띄어쓰기랑 관련돼서 여러분이 직접 서술해야 되는 내용인지라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문법 요소 같은 경우에 문제의 개수는 가장 많지만 절대 어려운 난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합적인 난도를 종합적인 영역을 믹스해서 출제한 갈래 복합 같은 경우에는 문항이 2개 정도 출제가 되었네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처럼 여러분이 당황하거나 많이 괴롭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논설문에서 여러분의 허를 찌르는 시간 소요가 굉장히 길게 잡힐 수밖에 없는 장 지문이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해당 지문의 내용 자체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문을 읽고 풀어야 하는 그 문제 또한도 시간 소요가 길고요. 사례를 진짜 우리가 잘 이 법지문과 관련해서 녹여서 풀어내야 되는 판례문이 나왔거든요. 절대 이 판결문 해석하는 게 여러분으로서는 제한된 50분 가운데 풀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난도 이 구성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 난이도가 어떠세요? 보시기에 그래도 제법 높다,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제가 보기에도 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점 또한 24개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좀 배점이 하나하나 좀 높은 편이에요. 5점짜리도 있고 어지간하면 4점대여서 하나 틀리면 95점대로 주저앉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럼 세부 문항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고난도 외부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짜 가지고 있는 문해력을 평가하고 변별력을 확보하겠다 라는 의도를 느껴볼 수 있었어요. 자, 지금 제가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다 가져오기에는 공간상의 한계가 있어서 실제 이제 여러분 세 분의 선생님이 들어가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어렵게 내셨고, 이 선생님께서는 1학년 중간고사 때에도 1학기 중간고사 때에도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논설문과 결부지어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우리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이 구제권과 관련된 이 비문학 지문을 가져오셨고, 당일에 처음 선보이는 그 지문이었고, 사실 양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고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는 데에만 시간 소요가 정말 컸을 거라고 봐요. 즉 제한된 시간이 50분밖에 안 되고, 또 앞부분에서 1번에서 5번 그 내부에서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글 맞춤법 그 서술형 문제 때문에도 여러분 시간을 많이 뺏기셨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어려운 외부 지문을 맞닥뜨리셨을 때 여러분 이걸 읽어나가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벌써 손해배상 청구권, 소유권 반환 청구권, 그리고 자 평등의 원칙, 항고소송,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과 같은 이런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구제받을 수 있는 그 제도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선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내용이 후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지문과 관련성은 있습니다만 새로운 또 하나의 우리가 정복해야 될 어려운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가시면서 너무나 고생스러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 심지어 해당 지문들에 딸려있는 문제의 개수도 제법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14번 문항을 가져왔고, 이 문항이 여러분 정말 그래도 이 학생은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아온 학생입니다.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클리닉 때 저한테 혼도 많이 나고 지적도 많이 들었던 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어렵다 느껴지는 문제들 외에는 일절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간 관리도 철저하게 잘했고, 서술형 관련해서 제가 주의 줬던 사항도 잘 지켜서 철저하게 잘 풀어냈던 학생이고, 24번 문제도 맞췄어요. 틀리지 않고 잘 맞췄는데 아마 본인도 지금으로서는 정말 잘 알고 맞췄다기보다는 고민을 하다 그래도 이 해당 이 선지가 답이 아닐까라고 좀 많이 갈등을 했던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게 되면 어떤 패턴이 출제가 되었냐, 실제 판결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이러이러하게 결론, 그러니까 판결이라 하기보다는 결론이 더 어울리겠네요. 이 결론과 관련된 이 글을 가져오시고, 어떤 식으로 사적 영역에서 피해를 입었고 또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구제를 해나갈 수 있는지 실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해당 이 나라는 지문을 읽어가시는 데에도 너무나 고생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에다가 시간이 이미 많이 흘러갔는데 14번 문제 외에도 11, 12, 13 전부 다 학생들이 어려워했습니다. 해당 문제도 힘들었을 것이고 24번 문제에서도 여러분이 많이 좀 어려움이 느껴졌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건을 우리가 길러야 할 것은 어휘력과 당황하지 않은 문해력이 필요해요. 즉 자꾸만 이 상황을 탓하게 되면 답이 나오지 않고 발전이 없어요. 결국에는 어떠한 상황이든 잘 마치고 1등급인 학생들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수업을 듣고 똑같이
우리는 밥을 먹고 친구들하고 학교 생활을 하는데 왜 결과물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상황을 자꾸만 탓을 하고 욕을 하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 함의를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관건은 그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몇 가지만 더 문항을 좀 살펴본 다음에 제가 최종적인 대안과 총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도 여러분 보기를 통한 외적 증거를 주고 해당 외적 증거를 읽고서 자, 글 속에 담겨있는 소재나 어떤 시어가 있겠죠. 혹은 어떤 지시어가 있을 거예요. 그 녀석의 문맥적인 의미, 진짜 이 녀석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맥락을 파악하는 추론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유형을 좋아한다 라고 빨리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실력을 강화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가셔야 되느냐? 여러분, 보기라는 이 외적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 끌리는 답을 고르시면 안 됩니다. 자꾸만 틀리시는 분들의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냐? 그냥 이게 답일 것 같아서 여러분 느낌에 근거해서 정말 무지성, 무맥락, 무논리로 여러분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보기를 통해서 보기라는 색안경을 끼시고 보기라는 렌즈를 착용하신 상태에서 그 녀석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서 문제를 꼭 푸셔야 돼요. 가령 6번에서도 지금 이육사 시인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일제에 대한 저항시다라는 소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기승전결이라는 사당 구성과 함께 시적 형상화가 나타나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자, 그럼 여기서 옳고 그른 이 학생들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옳게 말한 학생들, 지금 A, B, C, E, A, C, D, A, B, B, E, C, D, E 이런 식의 선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당 부분에서 여러분은 지금 눈치 싸움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관건은 여러분 선지 구성 자체가 고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학생 A부터 E까지 명쾌하게 여러분이 잘 꿰고 계셔야 됩니다. A가 왜 맞고 왜 틀렸는지를 잘 알고 가셔야 되는 점 꼭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자, 그리고 10번 또한도 지금 보기라고 표기는 여기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도 보기겠죠? 자, 이 보기를 통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틀린 걸 골라야 하는데 이 문제 많이들 틀렸을 겁니다. 여러분 10번 문제 또한 조금 전에 살펴본 14번 어려웠던 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 앞에 위치한 문제였고 역시나 어렵게 출제하시는 선생님께서 만드신 문제예요. 자, 그럼 보기 박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기가 말하는 바가 뭔지 보기에 대한 주제를 빨리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토대로 그 녀석을 토대로 옳지 않은 녀석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를 소홀하게 읽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반드시 옆에 메모를 하시면서도 푸시고 문장을 읽을 때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지금도 계속 저하고 교정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눈으로 쓱쓱 읽는 직관적인 학생이에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 수능은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신에 있어서는 정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밑줄을 치시고 끊어가면서 여러분 독해를 잘 하시고 주어가 어디까지고 목적어가 무엇이고 또 문장의 길이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문장만 해도 세 줄을 차지하고 제법 길어요. 그러면 끊어가면서 여러분이 주어를 찾고 부사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서술어가 뭔지를 구분하시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빨리빨리 요약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1번에서 5번까지의 선지 문해력이에요. 선지 자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시는 학생들이 많은데 문해력이 지금 우리가 조금 더 키워야 하는 상황이에요. 시험이 어려운 탓도 있지만 여러분 문해력 자체가 지금 많이 또 좀 낮다라는 것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여러분 학원 정규 수업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치고 빠지는 내신 위주의 공부를 하실 겁니까? 그건 절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반드시 여러분이 유념해 주셔야 될 내용은 나의 기본 내공 자체가 올라가야 된다. 기량 자체가 업그레이드 돼야 돼. 라는 얘기를 저는 여러 번 했었고요. 1학기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 실제 해당 피드백을 제대로 따라준 학생들은 이번에 오히려 성적이 올랐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술형도 그렇고 너무 잘 봐서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 유념해 주시고 반드시 이번 중간고사 마치고 정규 몇 주 되진 않지만 기말고사가 11월 초부터 이제 대비가 들어가겠지만 그 전까지에는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문해력을 강화하는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유형이에요. 자, 먼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 소요
소요가 좀 긴 조건에 따라서 조건을 철저히 지켜줘야 되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개수 자체는 전체적으로 2개밖에 없었지만 하나하나당 딸려있는 그 서술형의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고 실제로 시간 소요가 좀 적진 않았을 거예요. 아주 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헷갈리기 때문에 저랑 철저히 연습을 안 한 경우에는 여러분 앞부분에서 시간을 오히려 많이 잡아먹을 수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 문법 같은 경우에는 뭘 하셔야 되느냐, 정말 철저하게 암기하시고 적으시고 백지 꺼내서 시험 보시고 점검 받고 사례들도 암기하시는 그런 귀찮은 작업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해야 그때 귀찮아져야 과정이 힘들고 귀찮음이 있어야 여러분 결과에 있어서 빠르게 치고 빠질 수가 있어요. 이 학생도 절대 틀리지 않았고 다 맞힐 수 있었는데 실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문들 저랑 같이 이 58,000원 이 예문은 저랑도 여러 번 연습을 했고 직보에서도 다뤄봤었습니다. 그러니 실제 학생들 전원에 따르면 선생님하고 연습했던 이 띄어쓰기 너무 도움이 되어서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꿀팁은 무엇이냐, 다 풀고 옮겨 적기에 내가 느린 학생이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서술형부터 빨리 붙으시고 바로 답안지에 옮겨 적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답안지에 일단 써야 제출을 해서 여러분 점수가 감점이 없겠죠. 그렇게 되고 나서 시간을 1, 2분 정도 남겼을 때 그때 시험지에 대해 차라리 그때 여러분 채점을 위해서 옮겨 적으시는 게 바람직하고 현명하다. 저는 그 훈련을 학생들하고 수업 시간에든 클리닉 시간에든 계속 연습하고 있으니까 잘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총평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교과서 외에 낯선 외부 지문을 활용한 고난도의 문제들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자꾸만 탓을 하게 되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갖춰야 할 대안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외에도 한글 맞춤법과 문법 소요, 자, 문법에 대한 챕터가 벌써 2개 이상이 들어갔다는 건 문법 문항의 개수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공부할 공부 범위가 정말 많아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하는데 시험 범위가 너무나 많아서 좀 그 부분만으로도 여러분 공부하느라 많이 벅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문법의 난도는 전체적으로 많이 쉬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문법 문제가 어려워도 여러분 철저한 암기와 그리고 반복이 있었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법도 잘 풀어낼 수 있다. 그게 바로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 점을 여러분도 잘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해서 서술해야 되는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시간 소요가 굉장히 좀 긴 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술형부터 먼저 해치우시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답안지에다 먼저 푸시는 걸 권장드리고, 저의 예상으로는 1등급 컷을 이렇게 적어봤지만 한 80점대에서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9점대에서 79점 몇몇 이렇게 소수점에서 80점대 그 언저리에서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으로의 대안 가장 중요하겠죠. 아마도 기말은 훨씬 쉬워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이번 시험이 너무 어려웠고 최고득점자도 점수가 그렇게 높지 못하고 오히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보다도 더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시험 당일에 선보이는 낯선 외부 지문과의 연계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만 대처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실력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문해력을 강화하셔야 되고, 또 문해력이 여러분 끌어올려 가려면 어휘가 강화돼야 돼요. 어휘력이 강화가 되려면 사전을 자꾸만 찾아보는 훈련, 사전을 자꾸 땡치시는 게 아니라 옮겨 적으셔야 되고요. 그 부분을 리딩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 전원 이 사전 앱 깔라고 시켰고, 모두 다 우리 어휘 뜻을 찾고 옮겨 적고 여러 번 읽고 내 것으로 만들고 저랑 같이 클리닉 때 테스트도 보고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휘와 문해력을 강화하셔야 되는 거 꼭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작품에 반영된 표현상의 특징과 시어의 기능 그리고 문맥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온전하게 파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술형 답안 기재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빨리빨리 전략적으로 내가 답안지에다가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이냐, 나는 시간 소요가 길지 않은 편이야, 그러시면 여러분 하던 패턴대로 가시면 되겠지만 나는 느린 편이고 나는 항상 시간이 부족한 스타일이야, 그렇다면 반드시 전략도 같이 지능적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자, 2학기 기말고사 범위는 이제 미리 제가 좀 스포를 한다면 고전시가 우리 고려가요도 들어가고 그리고 가사도 들어가고 시조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고전 소설 춘향전도 긴 이 장편 소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당 문학 작품이 전부 다 고전이기 때문에 우리 전통 문학에 대해서 온전히 이론적인 것들 암기할 게 많아요. 그리고 이 현대어에 대해서 우리가 빠삭하게 외우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암기할 게 많기 때문에 자꾸만 지각하시고 늦으시고 복습을 안 하시고 미루고 숙제도 헐레벌떡하는 이런 습관들이 개선이 안 된 채로 계속 시험 잘 보는 걸 추구하신다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노력 없는 결실은 없습니다. 달달달달 외우시고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물을 만드시려면 여러분 철저하게 기말은 100점 맞는 쪽으로 목표를 두셔서 이번 중간고사에 나는 더 많이 미끄러져서 최종적으로 최종 등급이 걱정돼 하시는 분은 기말을 100점 하나 정도만 틀리도록 목표를 잡으시길 바라고 나는 중간고사에서 선방을 했어. 그러시면 여러분 기말에서는 더 힘내시고 더 잘하셔서 꼭 1등급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절대로 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하실 거라고 믿고 관건은 정규 수업에서 내신 특강도 참으로 중요합니다만 정규 수업에서 여러분께 지도해드리고 있는 어휘력과 그리고 문해력 그리고 해당 문단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내 것을 만드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정규 수업의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내공이 쌓여야 여러분 어려운 작품과 어려운 지문을 잘 풀어낼 수 있다는 걸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꼭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치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이튿날 둘째 날에 이 국어 시험 치르느라 마음이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멘탈 유지하시면서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기말고사 때 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